줄기세포. 와,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뛰지 않나요? 미래, 혁신, 난치병 정복, 이런 엄청난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죠. 실제로 한때 모든 언론이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눈부신 희망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비즈니스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약속의 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한쪽엔 의학의 미래라는 정말 눈부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했던 걸까요? 그 반대편에서는 탐욕과 과대 광고, 그리고 그 희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희생이라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로 세계 최초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타이틀을 달고 세상에 나타난 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1년, 대한민국에서 하티셀그램이라는 약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용도는 급성 심근경색 치료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이런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죠. 당시 개발사 대표의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이 그렸던 그림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심근경색 환자 10%를 넘어서 나중에는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 뭔가 이게 단순한 기적의 치료제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을 그 치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루게릭병을 앓던 아내를 위해 뭐든 해야만 했던 한 남편의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약이 루게릭병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선택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감, 이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위해 정말 큰돈을 썼던 아들은 결국 이런 말을 남겼죠. 내 아버지가 그냥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다. 이건 사기다. 자, 그럼 이 희망의 가격 얼마였을까요? 한 번 치료받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2천만 원. 수많은 가정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과 빚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분명 심근경색 치료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루게릭병, 당뇨병 환자한테 이걸 팔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 바로 오프라벨 처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허가된 병 말고 다른 병에 약을 쓰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있진 않거든요. 바로 이 법의 회색지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서 하티셀그램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팔려나간 겁니다. 자, 그 판매 방식을 한번 보세요. 정말 머리 좋게 만들었어요. 1단계, 미래의 병에 대비하세요 라면서 환자에게 접근해서 자기 골수를 보관하는 세포뱅킹 서비스에 가입시킵니다. 2단계, 영업사원들이 이 뱅킹 고객 명단을 가지고 치료를 권유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의사가 이 보관된 세포로 하티셀그램을 만들어서 오프라벨로 처방하는 겁니다. 환자 알선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는 교묘하게 그걸 다 피해간 거죠. 완벽한 삼각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분리예요, 분리. 세포 보관 따로, 영업 따로, 시술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한 몸처럼 움직여서 환자를 끌어모았지만 겉모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정말 영리했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이 약의 효과, 그 과학적 근거는 과연 진짜 탄탄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걸 보고 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티셀그램 허가의 근거가 된 임상시험 참여자가 고작 38명이었습니다. 38명이요? 보통 신약 임상이 수백, 수천 명 단위로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동네에서 몇 명 모아놓고 테스트한 수준 아닌가요? 심지어 약효를 확증하는 최종 단계 연구도 아니고 혹시 효과가 있을지도 하고 그냥 탐색해보는 수준의 초기 연구였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보면 기가 찰노릇이죠. 이런 소규모 탐색 연구 결과 하나만 믿고 사람 몸에 쓰는 약을 허가해준다? 이건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독일 연구자 본인조차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너무 작다. 이걸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과학계 안팎에서 전부 위험신호, 빨간불이 쳐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니, 과학적 근거는 이렇게 하나 엉성하고 전문가들은 다 뜯어말리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장에 떡하니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약 하나가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2011년 초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규제를 확 풀겠다 외치자마자 불과 몇 달 뒤에 하티셀그램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성과를 축하하죠. 뭔가 과학적 검증의 속도보다 정치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끼리 세계 최초라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이걸 아주 싸늘하게 봤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의 최초 집착을 대놓고 비판했고요. 제대로 된 동료 심사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정작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 병원들조차 이 약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기적의 실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절박했던 환자들의 희망, 기업의 끝없는 이윤 추구, 그리고 정부의 성과주의가 만나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하티셀그램 사태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느 한 제약사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절박한 환자의 희망을 파고든 비즈니스, 그리고 과학적 검증보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더 중요했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실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실패의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결국 가장 약하고 가장 절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고 잡았던 것이 사실은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덫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참담한 심정.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희망을 상품처럼 파는 세상에서 그 보이지 않는 진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게 제2, 제3의 하티셀그램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